네, 대법원에서 유출한 기밀 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켰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 기각됐습니다. 석 달 동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찰의 첫 번째 신병 확보가 무산된 셈인데요. 네,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어쨌든 검찰과 법원이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것도 기각되지 않겠냐는 어떤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기각이 됐네요. 일단 기각 사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를 적시를 했어요. 네.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 예.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절도도 있었죠. 절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6개를 적시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를 이제 조목조목 법원에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영장을 기각을 한 거죠. 가장 이제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그 법원 행정처에서 결국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과연 비밀을 누설한 것이냐 이것이었는데 원래 이제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공지성이라 해가지고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비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비밀의 얘기인데. 유지의 필요성.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그겁니다. 이번에 이제 사건 진행 내용이라든가 뭐 사건의 어떤 처리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넘어갔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비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가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예. 사실 이제 이거를 두고 가장 이제 또 지금 검찰에서는 그럼 과거에는 재판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이게 비밀성이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영장을 이제 청구했을 때 그걸 기각시키는 논리로 재판 자료는 비밀이다. 그래 이거를 다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시켜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비밀이 아니다. 볼 수 없는 거다. 예, 이렇게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그러면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뭐 절도도 있는데 또 뭐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원본이 아니다. 지금 USB에서 왜 저장해서 가지고 나갔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원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종이에다 이제 복사해 가지고 나간 거 있어요. 그거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법원에서 추정적 어떤 승낙이라 해가지고 그걸 써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것이지 그 종이를 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없다. 뭐 하여튼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엄청 길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영장 기각 사유를 3,600자 분량으로 정리를 해서 나왔거든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인 거 맞는 겁니까? 보통은 200자 내지 300자 정도밖에 안 씁니다. 10배가 넘네요. 예, 예. 그것도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보통 얘기하면 왜 구속의 사유 필요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네. 구속의 사유가 필요성이 없다, 증거인멸이 염려가 없다. 그 정도 많이 보았잖아요. 예, 양성을 그렇죠. 늘. 예, 근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거 10배 정도, 한 3,600자 정도를 각 써서 혐의마다 조목조목. 예, 조목조목. 어. 그래서 이제 끝에서 얘기하기를 다른 것들 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름밖에 없다 거기에. 그런데 이름만 갖고 누군지 이렇게 특정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에서는 거기에 변호사 이름도 있고 네. 사건 번호도 있고 법원 이름도 있고 다 이걸 종합하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거기 뭐 이름만 있다 그래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지 않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또 검찰에서는 이렇게 반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이 있었어요. 변호사법 위반. 그건 뭐냐면은 이 유해용 재판연구관이 재판연구관으로 할 때 다루었던 사건을 나중에 이제 변호사로 나와가지고 수임을 했다. 그 얘기거든요. 원래 자기가 이렇게 다루었던 사건을 변호사로 이렇게 나와서 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위반이군요. 예,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아니다고는 딱 얘기 안 하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그런 정도로 이제 또 기각을 시켰죠. 이렇게만 말하면 뭐하겠습니다만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나올 만한 거고 같기도 하고 또 법조인으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해서 그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 뭐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영장은 아마 발부가 될 거다라는 뭐 이런 게 예상이 있잖아요. 유무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되는 쪽으로 많이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은 이제 원래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긴 구속이 합니다만, 예외고요. 그래서 현직 변호사라는 점 또 뭐 법원에서 재판연구관까지 했고 여러 예. 가지를 보면 도망할 염려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쪽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명만 되면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번에는 판결문 쓰듯이 거의 뭐 길게. 길게 쓰면서 범죄 혐의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좀 이례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다면 형평성, 다른 어떤 그 피의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어떤 잣대를 들이댔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유해용 재판연구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영장을 기각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아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다른 때도 그렇게 해왔느냐? 다른 때는 안 그러다가 이번에만 그렇게 했다면 특별히 감싸는 게 아니냐? 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겠네요. 제 식구 감싸기가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는 못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또 혐의가 있는 다툼의 것도 여지가 있고, 있다고 다툼의 여지가 했고. 있다고만 예. 했는데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많이 해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해보고 그런데 이 잣대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이중 때문에 잣대가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또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일선 법관들은 검찰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 수장인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도 그렇게 뭐 할 말이 없게 이상하지 않은 됐어요. 예, 겁니까? 이상하지 예. 않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김영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에도 말이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번 얘기를 했고 네. 얼마 전에 그 사법부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했죠. 사법행정 분야에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날 당일날 바로 또 압수영장이 전적으로 다 기각되기도 하고 이래서 좀 사실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 해서 영장 하나하나에 뭐 기각하고 또 뭐 발부하고 여기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법행정 분야에서 어떤 그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와 그다음에 일선의 어떤 그 색깔 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수사팀이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최순실 특검 규모를 넘어섰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국정농단이 그 대거 투입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예. 거기보다도 더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3차장 산하에 특수 1, 2, 3, 4부를 모두 투입을 했습니다. 다 넣고. 1, 2, 3, 4부 다 들어갔고요. 어. 그래서 약 3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대검 그 연구관들도 이제 6명을 또 투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는 아마 이제 법리적인 검토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수사관들보다는 검사들이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를 하고 이러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규모로 따진다면 정말 뭐 특수 1, 2, 3, 4부가 다 투입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구관들까지 투입을 했으니까 지금 뭐 올인했다. 우리 올인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뭐 검찰과 법원 간의 진짜 법리 전쟁이네요. 그렇죠. 강대강으로 예, 지금 붙고 있는 전쟁이네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지금 영장 전담 재판부를 5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 늘린 지 얼마 안 된 거 아닌가요? 지금 3곳에서 4곳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수사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고 뭐 예.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3개였습니다. 네. 영장 전담부가 3개였는데 얼마 전에 9월 3일 날, 한 17일 이전 예. 정도 되죠. 그때 한 부 하나를 늘렸어요. 그래서 4개가 됐습니다. 네. 현재 4개가 됐는데 그 한 부를 늘리면서 검사 출신의 판사를 이제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얼마 전에 20일 날 이 판사 회의에서 하나를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와 같이 검찰에서 아까도 뭐 특수 1, 2, 3, 4부 다 투입하고 예. 굉장히 오리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지금 수성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5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재판 이 압수수색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 기각을 시켰잖아요. 예. 또 기각시켰던 사람한테 또 맡기면 또 뭐 시비가 생길까 봐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그러려면은
하나를 더 만들어야 겹치지 않고 뭐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이든 압수영장이 검찰에서 들어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법원에서도 인력을 보충하려는 확장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보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 어쨌든 사법행정 분야의 판사를 최소화하고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게 골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도 정비가 돼야 될 거고 이게 그렇죠.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글쎄 법원 행정처가 사실은 대법원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교류의 과정에서 폐단이 생긴 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한 다음에 대법원 사무국과 그 다음에 이 법원 사무처 이거를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법원 행정처에서 법원 사무국은 쉽게 말하면 대법원으로 또 분리시켜가지고 뭐 바깥으로 내보내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법원에 같이 원래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에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법원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들하고 법원 행정처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소위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그들끼리 어떤 리그를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분리를 시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사무를 사법행정회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뭐 이양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직 판사가 지금 법원 행정사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행정 전문으로 행정 전문가들로 이제 법원 행정을 보겠다. 이렇게 되면 판결과 행정 사이의 교류, 판결과 행정 사이의 유착 이거를 이제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내부의 반발 같은 건 좀 없을까요?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행정처를 거친 사람들이 굉장히 요직에 등용돼 왔고 거의 뭐 대법관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으면 일선에서 아무리 재판을 열심히 해도 사실은 또 그렇지 못했거든요. 승진도 잘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도 이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판결하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이지 행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직을 법원의 주요 기능은 아니니까요. 예, 이게.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예. 예산권을 쥐고 있고. 그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예산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잘 알면 좋은 자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패단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판사들도 많은 수는 이렇게 법원 행정처를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찬성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석방이 됐는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왜 석방됐냐 이 점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제 의왕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석방된 거는 쉽게 말하면요. 대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재판이 대법원 재판에 가 있거든요. 예. 7월 17일 날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블랙리스트, 재판입니다. 예. 이것이 1심이 끝났고 2심이 끝났고 지금은 대법원에 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 7월 17일 날 전원 합의체 해부를 했어요. 전원 합의체라는 건 판사, 대법원들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런 어떤 재판을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근데 그러는 사이에 대법원에서 그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최장이 8개월입니다. 8개월이 그게 끝난 거군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예. 대법원에서는 8개월이고 2심도 8개월이고 1심은 6개월이에요. 최장이. 그래가지고 그 8개월이 되니까 구속 취소를 전격적으로 대법원에서 한 거죠. 직권으로 말이죠. 그래서 나온 건데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요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다시 2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잖아요. 예. 그 실형 2년이 확정이 되면 지금 8개월 살고 나왔으니까 나머지 1년 2개월을 다시 살아야 다시 되는 들어가야 것이죠. 되는, 이렇게 예. 됩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재차 구속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그게 네. 판결에 따라서.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재판도 좀 있잖아요.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그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는 지금 빠져나온 건데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게 오늘 28일에 있죠? 맞습니다. 예.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전경련을 움직여가지고 예. 보수단체, 뭐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이런 31개 단체에다가 약 3,500만 원의 돈을 지원하게 만들었다, 강요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화이트리스트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28일 날 이제 선고가 있어요. 예. 그때 선고가 있는데 지금 6년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예. 6년형이 큰 것이 현기환 그때 석이 7년이고 김기춘 실장은 4년형을 구형받았거든요. 근데 네. 조윤선 지금 전 장관이 6년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왜 특활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활비 4,500만 원 받은 게 지금 뇌물로 지금 혐의가 지금 구형을 한 겁니다. 뇌물이어서 좀 더 형기 그렇죠. 구형을 그것 많이 때문에 6년이나 된 거군요. 거죠. 근데 이 특활비는 뇌물이 이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 빠져나가면은 이 화이트 리스트만으로는 실형 1, 2년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뇌물만 무죄를 받으면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왜 김우친 실장이 공관에 불러가지고 이 재판농단, 국정농단 할 때 네. 그래서 뭐 그 장관들하고 같이 회의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도 부르고 예. 외교부 장관도 불러가지고 예. 그 자리에 그 회의를 2번 했는데 그 자리 2차 회의할 때 조인선 장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참고 조사를 받았어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를 재판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또 재판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불려 나갔던 것이 이 국정농단, 재판농단이라고 하는 거 최순실 거기에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뭐 그건 참고조사였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조윤선 장관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실검위에 뭐 1위도 오르고 뭐 3위도 오르고 그러는데 예. 지금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참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뭐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왜 석방이 된 거냐 그러면서 석방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일정상으로는 만약에 또 그 들어가게 된다면 28일이니까 시간이 추석 지나면 또 바로 있는 거네요. 만약에 재판이. 28일 날 화이트리스트 재판 선고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유죄가 나오고 실형이 나온다면 다시. 물론 그때 이제 실형이 나오더라도 실형이 아니고 이제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죠. 네.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추석 지내고 바로 다시 그러니까요. 또 재수감이 돼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진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지켜봐야겠네요. 연휴에 잠깐의 네. 석방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